안녕하세요. 자전거 우입니다. 오늘은 또 두 번째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혁신은 왜 실패하는가? 2장. GM 90억 달러짜리 로봇 혁명은 왜 실패했는가? 1980년대 초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핵심 축인 디트로이트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연이은 석유파동의 충격과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일본 자동차의 붕괴는 세계 최강을 잡아오던 미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격동의 시기에 제너럴 모터스의 키를 잡은 신임 회장 로저 스미스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혁신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 비전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공장 운영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도박에 가까웠다. 라이트아웃이라는 원대한 비전. 1982년 디트로이트의 한 극장에서 무대에 오른 로저 스미스는 특유의 중후한 목소리로 전 세계를 향해 GM의 야심찬 미래상을 선포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단 한 명의 인간 작업자도 없이 자동차를 완벽하게 조립하는 라이트아웃, 즉 불 꺼진 공장을 세울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제조업의 미래에 거대한 질문을 던진 동시에 GM의 절박함과 혁신의 의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상상해보라. 생산 라인 전등이 모두 꺼진 어두운 공장에서 수천 대의 로봇이 밤새 스스로 자체 용접하고 정교하게 도색하며 모든 부품을 한 치로 저도 없이 조립하는 완전 자동화 공장의 모습을 당시로서는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만한 그야말로 파격적인 청사진이었다. 현장에 모인 기자들은 물론 전 세계 산업계는 스미스의 이 미래적인 상상력에 압도됐고 그 혁신적인 발언은 즉각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1970년대에 일어난 두 차례 석유 파동과 일본 자동차의 무서운 약진으로 자존심이 금이 간 미국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에게 스미스 회장의 이 제시한 로봇 혁명은 마치 구원과도 같다. 떨어진 제조업의 경쟁력을 단숨에 되찾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약속하는 듯했다. 스미스 회장은 이 역사적인 첫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투자 규모까지 명시했다. 향후 10년간 초기 $90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GM 공장 자동화 프로젝트에 전폭적으로 쏟아붓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GM 주가가 1981년 말 기준 $38였던 점과 기업 가치를 고려하면 이는 기업의 명운을 건 도박과도 같은 엄청난 규모의 투자였다. 기계가 인간의 실수를 완벽하게 지우고 자동차 품질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쓸 것입니다. 스미스 회장의 이 같은 단어는 GM이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처럼 받아들여졌다. 로저 스미스의 야심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그의 지휘 아래 GM의 자동화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급가속 페달을 밟았다. 1982년 GM은 일본의 로봇 제조 명격 파나코와 손잡고 합작법인 GM 파나코 로보틱스를 설립해 로봇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기술 내재와 기술 사업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였다. 이 합작사는 단순히 세계 최대의 로봇 공급업체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1984년 미시간 플린트의 공장 자동화부라는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며 자동화 기술 개발 및 전사적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디트로이트 인근의 햄트랙 공장을 시작으로 로스타운, 볼티모어 등 GM의 핵심 생산 기지들은 경쟁적으로 최신식 로봇팔, 컴퓨터로 제어되는 자동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레일 없이 공장 바닥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AGV 등으로 무장하기 시작했다. 마치 미래 공장의 경연장과 같았다. 동시에 GM은 경쟁자에게서 배우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1984년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서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토요타와 합작해 NUMMI 공장을 설립했다. 표면적 목표는 일본식 생산 방식의 마법, 즉 토요타 생산 시스템의 비밀을 직접 배우고 GM 내부에 이식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파격적인 결단은 GM의 위기의식과 변화에 대한 갈망을 동시에 보여줬다. 로저 스미스는 각종 인터뷰의 연설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끊임없이 설파했다. GM은 1990년대에 이르러 완전 자동화된 제조 시스템으로 전환해 인건비 측면에서 연간 $30억 이상 절감할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 투자자들은 열광했고 GM의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올랐다. 로저 스미스의 화려한 청사진과 장밋빛 전망은 실제 공장 문턱을 넘어 서자마자 냉혹한 현실에 가져왔다. 1986년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자 야심차게 출발한 디트로이트 햄트랙 조립 라인에서 첫 주부터 심각한 문제가 속출했다.
당초 목표는 90분당 분당 6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었지만 첫 주 고작 60대를 생산했고 그나마 최종 검사 확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기록은 당시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짐작하기 한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최첨단 로봇팔은 용접점을 제대로 찾지 못해 엉뚱한 곳에 불을 튀기거나 자체를 찢어버리는 일이 다만사였다. 자동 도장 시스템의 스프레이 노즐은 수시로 고장났고 급기야 자동차가 아닌 주변 다른 로봇이나 설비에 페인트를 분무하는 황당한 장면을 연출했다. 로봇들이 서로 몸체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용접을 컷을 엉뚱한 곳에 튀기고 유리창을 깨뜨린 일화들은 당시 GM 자동화 실패의 상식처럼 회자되었다. 생산 속도를 조금 높이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자동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심하게 흔들려 컴퓨터가 차체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지 못했다. 또한 조도 센서가 공장의 조명이나 미세한 먼지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수시로 오작동하며 전체 생산 라인을 멈춰섰다. 결국 GM이 야심차게 선보인 최첨단 라이트하우스 공장은 계획했던 분당 60대는커녕 하루에 10대도 소화하지 못하는 값비싼 애물단지로 자락하고 말았다. GM의 최고 엔지니어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이어갔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인간함은 완벽한 자동화 공장이라는 표어가 무색하게 실제 현장에서는 수많은 인간 기술자가 멈춰선 로봇을 힘겹게 손으로 밀거나 방진복을 입은 채 스패너와 드라이버를 들고 로봇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지역 신문의 가십날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GM이 쏟아부은 90억 달러는 마치 고철 더미처럼 한 공장 구석에서 서서히 빛을 잃어갔다. GM 프로젝트는 왜 실패했을까? GM의 라이트아웃 프로젝트가 처참하게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한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얽힌 필연적인 결과라고 모은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 문제를 짚어보자. 첫째, 풀고자 하는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스미스 회장을 비롯한 GM 경영진은 당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일본 자동차의 품질 우위라는 복잡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 그들은 마치 GM 공장에 로봇이 부족해서 경쟁이 뒤처진다는 식의 문제의 본질을 오판했다. 그러나 도요타가 NUMMI 공장을 통해 GM에 보여준 진정한 강점은 개별 로봇의 성능이나 자동화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숙련된 인간 작업자, 효율적으로 생산된 생산 공정,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카이젠을 추구하는 조직 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린 생산 시스템 그 자체였다. 일본 공장에서 로봇은 이미 고도로 표준화되고 안정적인 공정 설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결함제로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였을 뿐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었다. 실제로 GM은 NUMMI 공장에서 도요타의 중요한 교육 자료를 전달받았다. 그 중에는 생산 라인의 모든 작업자가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라인을 멈출 수 있는 권한, 이른바 안돈 코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GM 경영진은 우리 공장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공장인 말씀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도입을 꺼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채 기술 도입에만 매몰된 결과였다. 둘째,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동시다발적이고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빅뱅 방식의 전환 전략이 치명적이었다. GM은 새로운 자동화 설비와 로봇 시스템을 충분한 사전 테스트나 단계별 검증 없이 마치 군사 작전을 펼치듯 단기간에 여러 공장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동시에 기존 생산 방식, 품질 관리 시스템, 심지어 수십 년간 형성된 노선까지 한 번에 해체하고 재구축하려는 과욕을 부렸다. 소규모 파일럿 라인 운영을 통해 기술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학습 효과를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점차 다른 공장으로 확산하는, 작게 시작해 검증하고 성공 모델을 빠르게 확산하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GM 내부에서는 투자 수익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최고 경영체의 압박이 심했고, 그 결과 실제 생산 현장은 마치 미완성 기술들이 거대한 시험대처럼 변했다. 언론에서 종종 희화화됐던 로봇이 서로를 용접하거나 엉뚱한 곳에 페인트를 칠하는 전설적인 장면들은 결코 연출이나 여행 연습의 일부가 아니라 무리한 속도 전달을 강행한 데 따른 예견된 부작용이었다. 셋째, 첨단 자동화 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조직 문화와 핵심 역량의 심각한 격차가 발목을 잡았다. 수천 대에 달하는 복잡한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고급 기술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단기간에 양성할 수도 없었다.
하루 3개월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자동차 라인에서 특히 야간 교대 근무 중에 사소한 설비 정지라도 발생하면 엔진 조립, 자체 조립, 도장 등 여러 공장에서 연쇄적으로 멈춰서는 라인 스톱 사태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현장 관리자들과 작업자들은 노동조합과 지난한 협상과 응변을 통해 라인 정지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만 급했다. 자동화 투자의 본질적 목표였던 설비 가동률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품질 혁신은 그저 비판의 구호가 되었다. CM의 경영진이 기술적 해결 책임에만 몰두하는 동안 기술을 운영하고 발전시킨 조직의 학습 능력과 문화적 토양을 다지는 데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발로 차버린 학습기 1988년 로저 스미스 회장은 GM의 한 고위 임원으로부터 NUMMI 공장의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NUMMI 공장은 도요타가 직접 전수한 99가지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과 안동 코드로 대표되는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문화를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과거 악명 높았던 GM 프리먼트 공장에서 해고되었던 전미 자동차 노조 소속 작업자들이 같은 생산 라인에서 이전보다 훨씬 낮은 결함률과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여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이는 GM의 쓰듯이 약이 될 저로의 학습기였다. 하지만 GM 본사 경영진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그들은 NMMI 성공을 기술이나 시스템 우위에서 찾기보다 캘리포니아의 온화한 기후 덕분이다. 열정적인 일본 관리자들 덕분이다. 언론의 집중력의 스포라이트 효과다. 라고 일시적이고 비핵심적인 문화 특수 현상으로 취급하였다. NMMI 성공 사례가 자세히 자동화 전략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데 애써 외면한 것이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하는 대신 경영진은 여전히 로봇에 집착하며 우리가 아직 충분히 좋은 로봇이나 완벽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기술 만능주의적 해석에 머물렀다. 900억 달러 손실의 손실과 파산의 그림자 1990년대 초 GM이 야심차게 추진한 라이트아웃 프로그램이 실패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동화에 투자한 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점차 회수되고 있는 중이라는 모호하고 방어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다. 엠트레이크 공장을 비롯한 주요 자동화 공장들은 지속적인 품질 문제와 낮은 생산성으로 생산량을 계속 줄여나갔다. 심지어 고도로 자동화되었던 일부 생산 라인을 해체하고 다시 인간 작업자 중심으로 재조립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외부 감사 기관과 산업 분석가들은 GM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0년간 자동화 관련 프로젝트에 실제로 집행한 누적 투자액이 당초 스미스 회장이 공언했던 90억 달러를 훨씬 넘어 총 900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당시 자동차 업계에서는 GM이 자동차에 쏟아부은 그 엄청난 돈이면 당시 시가총액이 그보다 훨씬 적은 도요타 자동차와 닛산 자동차를 모두 인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씁쓸한 농담이 공공연하게 회자될 정도였다. 이는 GM의 전략적 실패가 얼마나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월했는지 단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라이트아웃 프로젝트가 처참한 실패만 남긴 것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이 거대한 실패의 잔해 속에서 GM의 일부 공정 기술 엔지니어들은 값비싼 경험을 통해 센서 네트워크 기술, 로봇 시뮬레이션 언어, 그리고 공장 자동화의 핵심 요소인 PLC 통합 기술 등 미래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필요한 자동차 기술 관련 노하우를 체득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GM의 핵심 부품인 파워트레인 생산 공정에서 결함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생산성이 향상된 배경에는 이들 라이트아웃 프로젝트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과 자충우 돌아가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동화 기술력이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런 긍정적 유산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까지는 당초 계획에 대비 거의 3배에 달하는 15년 이상이 소요됐다. 그 사이 GM이 북미 시장 점유율은 일본과 유럽 경쟁업체들의 속절없이 잠식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GM이 미국 연방정부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을 때 수많은 언론은 그 복합적인 원인 중 하나로 과거의 무례한 자동화 투자 실패로 누적된 막대한 고장비 부담과 그로 인한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를 빼놓지 않았다. 불 꺼진 공장이 던진 뼈아픈 질문. GM의 라이트아웃 에피소드는 신기술 기반의 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교훈을 준다.
특히 기술 자체의 현란함이 시에 그 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각해 보신다. 로저 스미스 회장이 보기에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로봇의 부재 혹은 낮은 자동화 수준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GM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실제로 직면한 문제는 수십 년간 개선되지 않은 생산 공정,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비품 구조, 변화를 거부하는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된 노사 문화, 그리고 품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집단적 무관심과 안일함이었다. 사람 프로세스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값비싼 최신 장비만 대규모로 도입하는 것은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그것을 더 증폭시키는 확성기 역할만 할 뿐이라는 냉혹한 사실이 900억 달러라는 값비싼 수업료로 입증된 데입니다. GM의 실패는 오늘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도입을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이 같은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이 여전히 아니면 어쩌면 더 절실하게 우리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왜 이 기술이 필요한지 명확히 정해야 하는가? 모든 혁신은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로봇이나 AI, 빅데이터 같은 자동화 시스템은 수많은 해결책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 Y가 무엇인지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가 정말 사람의 실수나 기술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지 아니면 잘못 설계된 프로세스나 낡은 조직 문화에서 비롯되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GM은 이 첫 단추를 잘못 꼈다. 둘째, 작게 검증하고 성공 모델을 빠르게 확산하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는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는 빅뱅 방식의 접근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인다.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은 반드시 제한된 범위의 파일럿 프로젝트나 특정 공정에서 충분히 시험 공정을 거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불량률 감소,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과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그 효과를 철저히 검증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GM이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했더라면 전문적 투자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절약하고 실패의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도입하려는 기술 수준과 조직 문화의 핵심 역량 간 레벨 매칭을 고려했는가. 아무리 비싸고 첨단화된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조직 내부의 기술 역량과 학습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빛나는 자산이 순식간에 조직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부채로 자라갈 수 있다. GM은 최첨단 로봇을 다룰 준비가 되지 않은 조직이 비대위 기술 이식하려다가 탈렸다. 기술과 조직 역량이 부조하는 값비싼 실패를 낳는다. 넷째, 실패로부터 배우고 정교하게 교정할 수 있는 공개적인 학습 프로세스가 조직 내에 존재하는가. NUMMI 공정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품질 문제가 발생할 때 모든 작업자가 즉시 라인을 멈출 수 있는 권한과 같이 조직 내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작은 실패나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즉시 구성원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조직 전체가 발생할 수 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실패를 통해 배우려는 자세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 라이트아웃 이후 자동화는 어디로 향하는가? GM의 라이트아웃 프로젝트의 처참한 실패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제조업계가 완전 무인 자동화라는 비현실적인 꿈에 한 발 물러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 인간 작업자와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협력하며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협동 로봇 기반의 유연하고 현실적인 자동화 모델로 눈을 돌리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GM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청화로 불리며 혁신의 아이콘이 된 테슬라 역시 프리몬트 공장 설립 초기에 로봇이 모든 것을 하는 외계인 우주함과 같은 공장을 만들었다. 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CEO 일론 머스크는 과도한 자동화로 인해 오히려 생산 라인의 잦은 정지와 품질 문제에 시달린 뒤 인간은 과소평가되었다. 과도한 자동화는 실수였다라고 솔직한 자기 반성을 내놓기도 했다. 테슬라의 경험은 자동화와 인간 노동력 간 섬세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웠다. 자동차 산업이 다시금 자동화된 인간 작업자가 더럽고 위험하고 단조로운 소위 3D 작업을 기계에 넘기고 그 대신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보조수단이라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데 GM이 900억 달러짜리 값비싼 시행착오가 중요한 반면교사 역할을 한 셈입니다. GM 팩토리 제로, 인간과 로봇의 공존. 한때 라이트하우스의
야심찬 꿈이 좌절된 햄트레이크 공장 부지에는 이제 팩토리 제로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2025년부터 차세대 전기 픽업 트럭과 자율주행 택시용 쉐보레 오리진과 같은 미래형 자동차들이 생산될 예정이다. GM은 이번에 과거의 실패를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로봇 등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생산 축으로 여기고 이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너지를 내는 스마트 팩토리를 설계했다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새로운 공장의 로봇화를 뒤편에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작업자든 즉시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는 붉은 비상끈 정지끈이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너미의 성공 요인 중 하나였던 현장 작업자의 권한 보호와 문제 해결 중심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어쩌면 1980년대 불 꺼진 공장을 꿈꾸며 타올랐던 GM의 로봇 판타지는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꺼지지 않은 잔불은 이제 사람과 기기가 함께 공장의 불을 밝히고 서로의 강점을 협력하며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라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더 현실적이고 새로운 불빛으로 조용히 옮겨 붙고 있는지도 모른다. GM의 라이트아웃 프로젝트는 단순한 흑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기술은 세상을 밝히는 강력한 토치 같지만 그 빛을 잘못된 곳에 비추면 오히려 우리가 비춰보지 못했던 문제의 그림자를 더욱 짙고 선명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가 속한 조직은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 강력한 기술의 토치를 지금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비추려 하는가. GM이 흘린 900억 달러의 값비싼 눈물은 오늘날 새로운 기술 장비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혁신을 꿈꾸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여전히 진지하게 대답해야 할 현재 진행형 숙제로 남아있다. 기술 자체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동반될 때 그 기술은 진정한 혁신의 빛을 발할 수 있다.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이는 사전 부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장은 여기까지 합니다.